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7분입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또 어제 오늘 코스피가 여러 호재 좀 상승하고는 있지만은 이 원달러 환율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순매수로 돌아섰지만 또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간만 해도 7조 원에 넘게 주식을 팔았죠. 국내외에서 지금 코스피 6천 또 7천 시대를 전망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과연 현재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건지 의문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여러 가지 주식시장을 둘러싼 국내외 변수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원상필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10월에 급상승하던 코스피가 이제 11월 들어서 변동성 크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지난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급등락이 있었는데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올해 놓고 보면 6개월 사이에 거의 지수가 80%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사실 개별 종목이 이렇게 80% 올라도 놀라운 일인데 시장 전체가 70-80%가 올랐지 않습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상승이 일어났으니까 네. 반대로 이제는 누구나 팔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는 국면이고요. 네. 또 일각에서는 버블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요. 네. 네, 시장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조정 국면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하려는 욕구도 있고 또 약간의 불안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조정이 올만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냥 웬만한 주식 사서 사셨으면 다 50%에서 100% 이상 수익이 나 있거든요. 팔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가지고 수익을 못 본 사람들도 꽤 많다고 또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종목별로 차별화가 강하게 진행됐습니다. 네. 이를테면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 가지고 계셨다고 하면 수익률이 매우 좋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반대로 시가총액 하위 종목들, 그러니까 작은 종목들이나 또는 보다 직접적으로는 반도체나 네. AI 관련된 종목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네. 오히려 이렇게 좋은 장에서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다 같이 올라갔던 장은 아니고 네. 지극히 되는 종목만 갔던 그런 네. 시장이기도 합니다. 네. 일간 변동률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크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건 네. 기본적으로 시장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다음 네. 투자자들의 마음도 굉장히 갈등이 커지고 있고 네.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를 보여주는 지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일간 변동률 하면 일별 종가 수익률의 편차를 얘기하는 건데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일간 평균 변동률이 이달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탄핵 정국 마무리되고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했던 때가 두 번째로 높고 그다음에 10월 사상 처음 4천선 돌파했던 그때가 세 번째로 높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높으면 잘 저점 고점 매수 매도 전략을 잘 하신 분들이야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중에도 계속 상승과 하락을 오가게 되고요. 네. 이때 지금 못 팔면 혹시 지금까지 만들어뒀던 수익을 다 놓치는 거 아니야? 이런 네. 불안감이 커지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장중의 변동폭도 굉장히 커지게 되고 네. 또 일간 주간으로도 차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만 해도 4,200 이 정도까지 올랐다가 화요일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빠졌고 수요일은 정말 검은 수요일이라 그래서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고 목금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조금 이제 반등하고 있는 건데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상승세를 그동안 많이 견인해 왔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대규모 매물을 쏟아냈어요. 오늘은 그래도 순매수세로 좀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무엇보다도 많이 수익을 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네. 한참 팔고 있는 동안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나 또는 국내 개인들이 파는 동안 열심히 외국인들은 사 모았거든요. 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상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특히 집중적으로 IT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들을 샀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상승의 가장 큰 수혜자는 외국인들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당연히 팔고 싶죠. 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파는 움직임들이 여러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 네. 가장 많이 샀던 외국인들이 이제 고점에서 던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7조 2,64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는 조금 좀 돌아오는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 어떨지도 또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외국인이 앞으로 살 건지 팔 건지를 맞추는 건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네. 반대로 이제 우리가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모두 다 한국 시장 끝났다라고 할 때 열심히 싼 가격에 잘 샀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정말 역사적인 국면까지 상승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계산해 보게 되면 사실상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팔고 싶을까요? 사고 싶을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 팔고 나서 바로 살까요? 아니면 주가가 좀 충분히 빠져서 다시 가격이 괜찮네, 밸류에이션 매력이 돌아왔네, 이때 살까요? 이걸 고민해 보게 되면 네. 외국인들은 매도로 전환해도 또 네. 이런 매도세가 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대규모 매수세를 거치면서 코스피의 그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면서요. 고점인 12.8배에서 지금 10.8배 수준이라서 밸류에이션이 이제 정상화됐고 하니까 더 이제 오를 여지도 있다. 또 들어올 여지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주식시장에서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네.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얼마든지 오른다라고 할 때 그 주장을 충분히 설명드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일부터 시장이 급락합니다도 제가 여러 가지 지표들로 설명드릴 수 있지만 네. 지금 이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밸류에이션은 결국 기업의 실적을 얘기하는 건데 네. 여기서 얘기하는 실적은 지금 현재 실적이 아니고 미래 추정 실적이거든요. 근데 사실 대체로 그 추정치라고 하는 건 가대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정말 그 실적이 나왔을 때는 네. 그 추정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네. 그보다 훨씬 달성해야 그래야 또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나오면 오히려 밸류에이션 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0만 원 벌 거로 생각했는데 네. 막상 오픈해 보니까 한 60만 원이나 70만 원 벌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은 이건 완전 버블이다라고 네. 또 강력한 비관론을 누군가는 이야기하시겠죠. 일단 많이 올라서 팔았다고도 하지만 일단 그 매도세 글로벌 매도세를 촉발한 핵심이 이제 미국발 인공지능 AI 거품론이지 않습니까? 그 거품론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너무나 강력하게 상승을 했고요. 네. 시장이 시지한 골랐고 몇 달 오른 게 아니고 지금 거의 3년째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주도하고 있는 게 네. 이번에도 이 신기술 인공지능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가 닷컴 버블 또는 인터넷 버블과 비교해 보게 되면 네. 그때는 실체가 없었다. 근데 이건 정말 너무나 눈에 보이는 명확한 회사들과 그 기술이 있고 네. 또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직장을 잃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 정말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그래도 65세까지 일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정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밥그릇을 지킬 수 있겠지만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가치가 언제까지 쓸모 있을까 생각해 보면 AI가 대두되면서 맞습니다. 네, 이를테면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전문적인 일이 논문을 쓰는 건데 당장 지금 저만 하더라도 저보다 훨씬 AI가 논문 잘 쓴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느끼세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교수님?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식 노동자 또는 이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네. 과연 어디일까지인가 고민해 보게 되면 네. 사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혁명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혁명적인 기술들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죠. 네. 네, 그렇게 보면 또 정당화시킬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미 그런 것까지도 이 주가에 다 녹여져 있다. 네. 이를테면 그렇죠, 지금 이 그렇죠. 주가가 정당화되려면 예. 2030년까지 그 AI 관련된 기업들이 영업이익으로 3,000조를 벌어들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꿈이 많이 들어간 숫자다.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버블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어제 이제 그 버핏 선생님께서 네. 최후의 서한을 이제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제 은퇴를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주들한테 보내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에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검은 미래에 대해서 많은 흔적들을 남겨두셨죠. 네. 그러니까 가장 똑똑한 분은 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큰 파도가 올 거다. 너네 모두 조심해야 돼. 이미 현금을 많이 확보한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560조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 시장이 정말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보면 3년 연속 팔고 있습니다. 법의 네. 선생님께서는. 네. 왜 그렇게 보느냐? 분명히 이건 조금 과도한 주가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투자자, 뭐 전문가, IB, 분석가, 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시장을 두고 양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일반 흔히 말하는 개미, 일반 투자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이제 조금 더 짚어보면은 환율 문제도 이제 주식하고 주가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외국인 매도세와 환율 관계는 어떻게 지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왜 지금 원화가 자꾸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을 팔아서 달러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원화 약세, 그러니까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금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정책 변수도 그렇고 모두 다 달러가 강세를 가고 있고 원화 네. 약세가 가는 흐름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1,500원 가는 거 아니냐라고 불안해하시는데 뭐 지금 추세라고 하면 1,500원 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용인하진 않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하게 될 거고 네. 1,500원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숫자를 실제로 볼 수 없도록 정부가 정책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불안한 건 현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아 있는 상태고요. 계속 오랫동안. 그다음에 성장률도 미국이 높으니까 결국은 달러 강세의 압력은 계속 높아 있는 상태고 지금의 달러가 계속되지 원달러 환율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이게 뉴노멀로 좀 생각해야 되는 건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 사실 지금 미국이 똑같은 기준의 상황에서 하다못해 그냥 은행에 맡겨둬도 이자를 2배 가까이 주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한국에 돈을 두겠습니까? 당연히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원화 약세, 달러 강세라고 한다면 이게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원화 약세라고 하는 건 바꿔 얘기하면 원화의 가치가 없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허약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 근데 당장 일본만 하더라도 네. 또 제2의 아베노믹스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예. 일본도 무차별적으로 지금 현금을 풀어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국이 또 그럼 원화 강세로 가게 되면 한국의 수출은 더 경쟁력이 어려워질 거거든요. 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외통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외통수를 뭐 뚫고 나갈 무슨 묘책은 사실 딱히 보이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풍전 등화 같은 상황이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저도 지금 이 말씀 중에서 굉장히 주식시장이 위협적인 요소와 아닌 요소를 지금 이제 다 짚어주고 계셔서 더 혼란스러운데 한 증권사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코스피가 내년에 7,500까지도 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외국 IB 보면은 또 뭐 6,000 시대. 어디죠? JP 모간에서도 1년 내에 코스피 6,000 가능하다. 주도주에 올라타라 이렇게 또 권고했더라고요. 네. 뭐 누구든 무슨 얘기든 할 수 있죠. 우리 성기영 앵커님도 다음 주에 복권에 당첨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래서 이 여기에 논리는 어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일단은 이제 글로벌 유동성, 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의 힘으로 올라간다.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이 어쨌거나 지금 반도체 분야에서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AI 열풍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기업들의 실적이 그 IT 섹터 특히 AI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견인하면서 한 번 더 랠리를 펼 수도 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올해 굉장히 한국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사실 몇 년 사이에 다른 나라들이 오른 거에 비하면 한국은 아직은 더 올랐다. 그러니까 더 갈 수 올랐다. 있다. 더 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올해만 놓고 보면 한국이 가장 많이 올랐지만 네. 3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한국은 아직 더 뛸 수 있다. 뭐 이런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 더 갈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네. 특히 이번 정부는 부동산은 안 돼, 네. 주식으로 가야 돼. 네.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정부 정책의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래요. 그 PC나 모바일 사업 같은 경우는 산업 태동 이후에 한 10년, 15년 계속 성장세를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AI는 사실 한 몇 년 되지 않아서 앞으로 더 기간을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또 그냥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저희가 눈으로 보고 있고 실체를 경험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뜬구름이 아니고 명확하게 매 순간 놀라면서 확인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게 정말 저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술의 가치가 과연 어디일까지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정부의 정책 방향성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이 이제 세법 개정안 정부가 처음에 마련했던 35%에서 지금 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원래 35% 얘기하다가 네. 25%로 낮춘다라고 했으니까요. 네. 이제 조금 정상적인 흐름이 찾아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이것도 아무래도 좀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겠죠. 맞습니다. 한국은 이 배당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후진국이었습니다. 거의 아프리카 수준의 국가였습니다. 네. 네. 사실 웃음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네. 그 정도로 제도적으로 허약했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상화된다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좋은 회사지 않습니까? 건전한 회사들이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단기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기꾼들이 아니고 그래 그냥 나 배당 받으면서 좀 편하게 살래라고 하면서 저 장기 기업과 같이 투자하는 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장기 투자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역시 주가가 좀 물량들이 잠기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펀더멘털이 만들어지겠죠. 그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그 상법 개정안 이게 만약에 연내 추진이 되면은 기업 가치에도 좀 도움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말씀드렸죠. 한국은 워낙 제도적으로 좀 허약한 국가였으니까요. 이제 겨우 정상을 찾아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렇게 최고 세율이 낮아지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배당이 좀 더 늘어날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배당이 같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세금에서 잃어버리는 부분이 적어지는 거니까요. 좋아지는 거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그런 배당을 좀 더 늘려야겠다라고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예전에는 그냥 주가 오르는 것만 보고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주가도 오르는데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은행에서 돈도 들어오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부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코스피의 경우 최근 급등한 걸 보면은 결국은 이제 반도체 대장주 두 개가 앞서서 확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도 결국 이제 미국발 AI 열풍 덕분이고요. 그런데 이 이제 반도체 대장주가 끌어올린 코스피가 계속해서 다른 주가 기업들의 주가도 견인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결국 코스피 전성시대가 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전히 반도체와 수출 기업으로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소외받는 주는 여전히 소외를 받게 될지 우리나라 전체 그 경제 상황을 보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지금 사실 한국의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극심한 차별하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강남만 오르고 지방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뭐 이런 상황이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6개월 사이에 2배가 올랐고 하이닉스가 4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개 종목이 달리면서 시장이 이만큼 오른 거죠. 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온기가 다른 쪽으로 퍼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한국 기업들 엉망이거든요. 너무 지금 힘들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실적이 좋아져서 다른 기업들도 오를 수 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네. 하지만 또 시장은 때로 돈의 힘으로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M2로 설명되는 시중 광의 통화 유동성이 M2 예. 맞습니다. 4천조가 훌쩍 넘었습니다. 어. 그냥 돈의 힘으로 그냥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유동성은 어떻게 풀리는 거예요? 예전이라고 하면 이런 유동성은 사실 부동산으로 흘러갔죠. 네. 지금은 부동산을 완벽하게 막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딘가로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금도 오르고 다른 비트코인도 오르고 제가 질문드린 건 M2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 정부가 예.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도 지금 자꾸적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이 풀려 있으니 그 돈이 갈 곳이 마땅치 않으면은 주식시장으로 간다. 그러니까 결국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그렇죠. 건가요? 기업들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요. 개인이나 가게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냥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유동성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코스피 상승에 비하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저조한 거죠,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코스피는 그래도 좀 괜찮은 기업들이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성장주들이 모여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이 차가운 냉기를 그대로 막고 있는 거죠. 네. 기업의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보고는 주식을 사기 힘듭니다. 네. 지금 이제 전체적인 우리 경제 상황과는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져서 디커플링 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주가가. 다 안 좋고 주식시장만 좋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게 끝까지 가능한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주식시장 아무리 정부의 방향성이라든가 뭐 어떤 이렇게 제도적인 이런 게 좀 바뀐다 하더라도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포모 때문에 계속 비투를 해서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또 지난주 장 폭락할 때 정말 그 반대 매매 당한 분들 고통스러운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조건이 갖춰져야 우리 증시가 더 성장하고 투자자들에게 좀 웃음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궈서 예. 이 온기를 퍼뜨리고 싶어 하죠. 반대로 주식시장이 뜨겁다라고 하는 건 가열돼 있다는 의미잖아요. 네. 만약에 여기서 글로벌 증시가 무너지면 코스피, 코스닥 상관없이 다 급락할 건데 네. 그렇게 되면 유일하게 좋았던 한국 증시마저도 무너지게 되면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가 찾아올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국내 증권 시장이 중심이 돼서 한국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살아나야 되고요. 네. 그다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동안 너무나 개인 투자자들한테 불리했던 이 네. 한국의 정치 제도적인 측면들이 보강돼서 네.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 투자를 했을 때 네. 미국만큼 재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느낄 수 있게 한번 경험을 줘야겠죠. 네. 근데 그동안은 한국에 투자하면 바보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장이 좋으면 갑자기 유상증자하고 또 IPO가 막 늘어나고 하면서 물량 폭탄이 쏟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런 불행한 역사를 만들지 말아야겠죠. 네. 기업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업들이 그럼 실적이 좋아져야지 된다고 하셨는데 실적을 좋게 하려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어야 되는 건 네. 당연한 겁니다만. 네. 맞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기업들은 너무 기업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기업을 포기하고 있고 특히 돈 많은 부자들은 한국을 빠른 속도로 떠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통계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국의 부자들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네. 기업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상필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